요즘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며느리 부려먹는 시댁이 어딨어요? 여보, 취했어. 아니, 취하긴 누가 취해? 어머니는 보기만 하면 일 시키려고 그러고, 형님은 꼬투리 잡아서 사람 못 살게 굴고 말이야. 뭐야? 꼬투리를 잡아?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켰대? 밥상 한 번 닦으라고 한 게 일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남의 집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동서가 먹은 거 치우는 것도 남의 집 일이야?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그만들 해라. 아니, 어머니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해외여행 가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오지 말랬잖냐? 그러면 큰아들만 재산 물려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니? 그러면 제가 뭐하러 오겠어요? 설거지 하러요? 네가 이 집에서 언제 설거지를 해봤다고 그러는 거야? 하라고 눈치는 주셨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6세 선진숙 씨와 그녀의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 씨에게도 명절, 제사 같은 가족 행사는 30년간 무척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되고 나니 돌아가신 선 씨의 시어머니가 조금쯤은 이해가 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다 모여서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게 유일한 낙이었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며느리를 부리며 본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선 씨가 시집살이 했던 그 수십 년의 시간이 미화되는 건 아니었지만 말이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며 모진 시집살이를 다 당했던 선 씨는 아들 둘이 결혼하면 절대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제사는 없앴고 명절에도 차례는 지내지 않고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때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죠. 그것은 첫째 아들이 결혼한 뒤로도 마찬가지였죠. 마음 같아서는 명절에도 모이지 않고 싶었지만 죽은 남편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제사는 안 지내도 1년에 몇 번이라도 가족이 서로 얼굴을 봐야지. 바쁘다고 안 보고 힘들다고 안 보고 그러면 그게 남이지 가족이야. 가족 행사 잘 참석하는 놈한테만 재산 물려줄 거라고 해. 그러니 안 오겠다고 할 자식들이 없었죠. 또 그 말을 들어보니 남편 말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제사도 없으니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가족 행사까지 없애면 정말로 자식 얼굴 구경할 일이 요원했습니다. 그러니 모이긴 하되 옛날처럼 하루 종일 점 부치고 수십 가지 요리하고 그런 것만은 없애자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다 해놔서 너 할 거는 없어. 그럼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라 그럼. 명절에 식구들 먹을 음식도 선 씨가 미리 준비해 놓아 며느리가 고생하는 일 없게 신경 썼습니다. 그럼에도 큰 며느리는 뒷정리나 설거지를 도맡아 하며 선 씨를 도왔습니다. 그게 남편이 말한 재산 때문인지 천성인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다른 집들과 다르게 명절에 큰 소리 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에도 첫째 아들 부부와 둘째 아들은 꼬박꼬박 명절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불나는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년 전 둘째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습니다. 선 씨는 추석 전날에 장을 봐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아들 가족들이 오는데 차례상은 안 차려도 인원이 많으니 해야 하는 음식 양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가 전 조금 부쳐서 갈게요.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무슨 전까지 붙여. 음식도 대충 해놨으니까 내일 그냥 오기만 해. 그래도 동서도 오니까요. 명절 분위기 좀 낼 겸 한두 가지만 해갈게요. 큰며느리는 매번 명절 때마다 음식을 싸왔습니다. 그러니 선씨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줄어들었습니다. 도련님네는 내일 몇 시에 온다는 말 없죠? 아침밥 같이 먹게끔 오라고 해놨어. 네, 저희도 일찍 갈게요. 큰며느리는 일찍 온다는 말처럼 오전 7시가 조금 넘어서 선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어서 와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애들도 고생했네. 선씨는 반갑게 큰아들네 가족을 맞았습니다. 명절 선물이라고 양손 무겁게 들어왔죠. 그리고서는 다 함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전날에 해뒀던 요리도 있지만 국은 새벽에 일어나 끓였고 그 외에도 잡채며 갈비찜이며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새로운 식구 들어오고 첫 명절이니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집에서 해온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 거실에 큰 상을 펴두었는데 그 상다리가 곧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요리를 미리 해놨어도 데우고 덜고 하는 시간도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게 상을 거의 차리자 둘째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도착한 둘째 부부는 짐을 풀자마자 밥상 앞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명절이라 전도 부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그냥 내가 집에서 부쳐왔어, 동서. 아, 그러시구나. 둘째 며느리는 보는 사람이 감탄할 정도로 복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이런 음식들은 잘 안 먹으니까요. 하긴 그랬습니다. 선씨도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먹고 말지 갈비찜이며 잡채를 해먹긴 무척 번거로웠습니다. 이렇게 명절 아니면 언제 먹어봐. 어때, 동서?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좋긴 하지? 곁에 나란히 앉은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대답했죠. 네, 전도 안 부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웃었습니다. 식사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저 국 좀 더 주세요. 선씨에게 빈 그릇을 내밀며 말하는 둘째 며느리. 그걸 본 큰 며느리가 자신이 떠오겠다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앉아 있어. 내가 떠다 줄게. 선씨가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나 국을 새로 떠다 주었습니다. 어쨌거나 잘 먹으니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선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과일 좀 먹을까? 네, 어머니 제가 꺼내올게요. 큰 며느리가 일어나서 사과와 배를 씻어왔습니다. 동서, 이것 좀 깎아줘봐. 내가 포도 씻어올게.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이런 거 잘 못 깎는데. 그러더니 쟁반을 앞쪽으로 쭉 밀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당황하자 둘째 아들이 쟁반을 가져갔습니다. 아, 제가 깎아볼게요. 이리 줘. 내가 할 테니까. 결국 과일은 선씨의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큰 며느리가 포도를 씻어오고 다 같이 먹은 뒤에 하나 둘 그릇 정리를 했습니다. 인원이 많으니 치워야 하는 그릇도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둘이 큰 상을 부엌 쪽으로 같이 들어 옮겨주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남은 반찬 좀 정리할게요. 큰 며느리와 큰 아들까지 분주히 움직이는데 둘째 며느리만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중에서 혼자만 손님인 것처럼 말이죠. 그래도 아직은 낯설 테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빈 그릇 좀 싱크대에 넣어줄래?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작은 며느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친정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치우고 갈 시간 되지 않아? 지금 가도 차 막혀. 빨리 출발해야 같이 점심이라도 먹지. 얼른 가자. 둘째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주춤주춤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아, 어쩌죠? 그러자 선 씨는 큰 며느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 표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큰 며느리도 친정이 있고 둘째 며느리네 보다도 거리가 멀었으니 당연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려 하자 선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 다 가봐.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하는 게 낫겠다. 그래도 설거지는 하고 가야죠. 아이고 됐어. 우리 먹은 밥그릇만 닦으면 되는 건데 뭐. 천천히 치우면 돼. 어차피 너희 가면 할 일도 없어. 실제로 선 씨가 젊었을 적엔 3시간 동안 설거지를 한 적도 있으니 이건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 힘은 들긴 했죠. 하지만 둘째만 친정에 보내고 큰아들네만 같이 치우자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얼른 가보래도. 선 씨는 망설이는 큰아들과 큰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아, 어머니. 아까 먹었던 전이랑 잡채랑 좀 싸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제사를 안 지내서 친정에선 이런 음식 못 먹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가져다 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소리에 큰 며느리 입에서 바람 빠지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빈손으로 와서 치우지도 않고 음식만 싸가면 어떡해. 큰 며느리가 중얼거렸는데 선 씨는 둘 다 어서 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다들 음식 좀 싸가. 둘 다 사돈도 가져다 드리고 집에 가서도 음식 따로 하지 말고 데워 먹어. 그래서 갈비찜이나 각자 맛있다는 음식들을 조금씩 싸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 손주들까지 전부 보내고 나니 부엌은 전쟁터 같았고 선 씨는 지쳐서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가족 행사고 뭐고. 이러다 내가 골병 나게 생겼네. 선 씨는 설거지를 하다만 싱크대를 심란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명절도 오늘과 같다면 가족이 모이는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는 선 씨 등골이 휘는 것이 먼저일 듯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시키지 않아도 선 씨를 도와주는 성격이었고 그에 반해 작은 며느리는 손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도 결혼 후 첫 명절이기 때문에 그랬거니 생각했지만 얼마 안 있어 그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다음 명절에도 그랬고 그때부턴 큰 며느리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는 다른 가족들도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둘째 며느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 초기엔 촉이라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나중엔 배가 불러온다며 드러누워서 선 씨와 큰 며느리의 수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조금 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라리 그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좋았겠지만
며느리는 꼬박꼬박 명절 때마다 참석을 했고 편히 있다가 가면서 음식도 푸짐하게 싸갔습니다. 어머니, 따뜻한 물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따뜻한 물? 네, 애가 기침을 좀 하는 것 같아서요. 아, 아까 보니까 냉장고에 딸기 있던데. 딸기 줘? 네. 애 먹이게요. 아니, 동서? 그 정도는 동서가 할 수도 있잖아. 애가 갓난애기도 아니고 이제 다 컸는데. 그걸 왜 어머니를 시켜? 아이 됐어. 금방 씻으면 되는데. 애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만이 아니고 말이야. 동서가 시집와서 가족들 모일 때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봤어? 왜 혼자 맨날 거실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해? 아니, 제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요? 과일이라도 한번 깎아본 적이 있느냐고. 애 핑계대고 해본 적 없다 그러고. 그러면 설거지는? 설거지는 그럼 어머니만 혼자 다 하셔야 해. 다 같이 먹었으면 다 같이 치워야지.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는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애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다시 서로 으르렁거리는 두 며느리 때문에 선 씨도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런 명절이 반복되다 보니 외식을 하자고도 해보고 차라리 모이지 말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각자 여행을 가거나 그러자. 여행이요? 그래. 요즘엔 다들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머니 혼자서 뭐 하시게요?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쉬거나 놀러 갈 테니까 너희 자꾸 모일 때마다 싸우고 또 작은 애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오히려 서운해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부족하겠지만 좋은 며느리 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차례는 안 지낸다고 해도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력했는데 동서 들어오니까 명절 안 지낸다고 하시면 조금 억울하기도 하네요. 그 소리에 선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선 씨는 며느리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두 며느리 사이에도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지만 명절에 여행 가란 소리도 마다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명절에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단번에 그러자 하기 민망해서 그러는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작은 며느리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 선 씨가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도 와서 이것저것 하려면 힘들 것 아니야. 어머니가 다 준비하시는데 저희가 뭐가 힘들다 그래요? 여태 즐겁게 잘 보낸 명절이잖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오기 싫으면 동서만 오지 말라고 하세요. 남들은 시댁에 오기 싫어 난리라는데 온다는 며느리를 억지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좀 일찍 가서 거들게요. 목소리가 푹 죽어 있는 것이 큰 며느리에게 한 소리라도 들은 듯 했습니다. 굳이 오겠다는 둘째 며느리. 전화를 끊고 나니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에 겨운 소리 하고 있네. 동네 친구에게 말했더니 자랑하느냐며 핀잔을 줬습니다. 요즘엔 명절에 안 오려고 난리잖아. 언니는 며느리들이 온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아직 며느리가 없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 들어오면 편할 줄 알아? 다 옛말이야. 그 수발 드느라 허리 휘어. 애들까지 오면 식구가 몇이야. 8사람 먹을 음식을 혼자 다 준비해야 해. 왜 혼자 해? 며느리들이랑 같이 하지? 그렇게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했겠어. 아니 그래서 고생할까봐 오지 말랬더니 굳이 둘 다 오겠다잖아. 그런데 친구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언니 명절에 안 오면 무슨 재산 안 준다고 예전에 그랬다며? 그러자 선 씨의 의문도 풀렸습니다. 큰 며느리도 굳이 고생하고 작은 며느리랑 다투면서도 오는 이유가 있었고
둘째 며느리도 일하기는 싫지만 다음부터는 일찍 참석하겠다는 이유가 있던 것이었죠. 그 속뜻이야 알 수는 없어도 아마도 짐작이 맞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추석이 되었을 때 온 집안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추석 전날에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가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들네는 선 씨가 기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지만 사실 생각만 해도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 오후에 큰아들 부부 먼저 선 씨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작은아들 부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소리에 큰 며느리가 도끼눈이 되었습니다. 일찍 온다 그러더니 선 씨도 둘째 며느리가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도착한 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전화 안 받네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길래 우선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오늘 아침부터 선 씨가 부지런을 떨며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허리가 아파 전처럼 많이는 하질 못하고 돼지고기 삶고 잡채랑 나물만 몇 가지 했습니다. 국이 없네요. 아이고, 그러네. 그것까지 할 정신이 없었어. 뭐가 부족하다 했는데. 그러자 큰 며느리가 팔을 걷어붙이고 국을 끓였습니다. 큰아들도 반찬 꺼내고 상 닦고 숟가락 놓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상을 다 차릴 때까지도 작은아들네는 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보려고 휴대폰을 막 들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왔나 보다. 그리고 나서 중문이 열리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동서, 손이 왜 그래? 작은 며느리가 왼손부터 팔꿈치 부근까지 길게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어제 저녁에 집에서 좀 다쳤어요. 아니, 어쩌다가? 넘어졌대요. 작은 아들의 말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넘어지면 팔이 저렇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 없어서 아, 뭐 좀 옮기다가 발을 헛디뎌서요. 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팔에 금이 갔어요. 모두들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왼손이라서 다행이죠. 밥상 앞에 앉으며 해맑게 말하는 둘째 며느리. 아직 옮길 반찬이 좀 남았는데도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동서, 이거 물 좀 가져가. 아, 제가 팔이 이래서요. 여보가 좀 해줘? 큰 며느리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른손은 멀쩡해 보이는데 환자처럼 팔을 감싸 안고 앉아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 씨가 물을 챙겨서 거실에 가자 모두들 그제서야 자리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제일 맛있게 먹는 건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동서 말이 맞네. 오른손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 큰 며느리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찍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아, 팔이 이래서. 어차피 빨리 와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할 것 같아서요. 식구들을 배려해서 늦게 왔다는 듯한 소리에 큰 며느리의 표정이 또다시 구겨졌습니다. 입은 대빨 나와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는데도 작은 며느리는 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오른손 멀쩡하면 자기 먹은 그릇이라도 옮겨. 또 한 소리 하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 사람도 많은데 꼭 환자까지 시켜야 해요? 형수님 제가 할게요.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며 말하자 큰 며느리만 답답해졌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테니까 냅둬. 너희는 한잔 한다며? 그거 안주나 만들던가 해.
하룻밤 있다 갈 것이니 술 한잔 하겠다는 두 아들의 말에 큰며느리가 간단한 요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 씨는 저녁 먹은 것을 치웠습니다. 동서, 상 좀 닦아봐. 큰며느리가 행주를 내밀며 말하자 작은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팔이 아파서요. 오른손으로 닦으면 되잖아. 그러면 왼손으로 상을 짚어야 되잖아요. 여보, 이것 좀 닦아줘.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려던 작은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술상 앞에 가장 먼저 앉아있던 작은 며느리는 작은 아들이 상을 닦고 큰 며느리가 음식을 내오자 누구보다도 맛있게 안주를 먹었습니다. 이거 오징어 초무침 형님이 하신 거예요? 내일 갈 때 좀 싸가야겠다. 그러면서 소주를 꿀떡꿀떡 넘기는데 가장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런데 동서팔이 그런데 술 마셔도 돼? 그러자 작은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금 간 건데요, 뭐. 그리고 명절인데 저 혼자 빠져있을 순 없죠. 이래는 빠져도 먹는 건 안 빠지네. 맛있어서요. 아, 형님, 아까 먹다 남은 수육 좀 꺼내주실래요? 큰 며느리가 수육을 가져다 주자 또다시 새우젓도 꺼내달라며 말하는 작은 며느리. 제가 팔이 이래서 좀 아프네요. 술 먹을 정신은 있고? 또다시 말씨름이 시작될 것 같아 선 씨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자, 내가 줄게. 이렇게 오늘 하루가 지나가나 싶었지만 급하게 소주를 들이키던 작은 며느리가 취했는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 내용도 선 씨가 듣기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조상 덕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에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조상 덕 보려고 명절에 이렇게 모여서 음식 먹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하고 각자 해외여행 가고 그런다고요. 무슨 뜻으로 하는 소리야? 우리는 차례도 안 지내잖아. 이렇게 상 차려서 먹고 치우고 하는 게 차례 지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보여서요. 그건 사람이 여럿이니까 그렇지. 아니, 말이 그렇다고요? 솔직히 여러 사람 모이면 며느리들만 고생이잖아요? 작은 며느리의 혀는 점점 꼬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선 씨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겠다더니 역시나 재산 때문인가 싶었습니다. 일 하나 안 시키고 맛있는 거 해다 바치기만 했는데 뭐가 불만이 그렇게 많길래 조상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거지는 아들들이 더 많이 하고 말이죠. 아침부터 종일 고생한 선 씨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모이지 말고 해외여행 다녀라. 그러자 작은 아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작은 며느리는 선 씨 마음도 모르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죠. 요즘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며느리 부려먹는 시댁이 어딨어요? 여보, 취했어?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니, 취하긴 누가 취해? 어머니는 보기만 하면 일 시키려고 그러고, 형님은 꼬투리 잡아서 사람 못 살게 굴고 말이야. 뭐야? 꼬투리를 잡아? 보자 보자 하니까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일을 시켰대? 밥상 한번 닦으라고 한 게 일이야? 그렇잖아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한 죄밖에 없는데, 왜 명절에 남이 집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느냐고요? 뭐? 남이 집? 동서가 먹은 거 치우는 것도 남이 집 일이야? 진짜 말 이상하게 하네. 이제는 큰아들도 말리고 나섰습니다. 그만들 해라. 아니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시집살이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해외여행 가고 그래요. 아, 그래서 내가 오지 말랬잖냐?
그러면 큰아들만 재산 물려준다고 하셨다면서요. 옆에서는 아들들이 경악하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지로 온 거니? 그러면 제가 뭐하러 오겠어요? 설거지 하러요? 네가 언제 설거지를 해봤다고 그러는 거야? 하라고 눈치는 주셨잖아요. 얼굴이 벌게서 소리를 치는데 취해도 단단히 취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러자 보다 못한 작은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서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큰 며느리도 화가 난 듯 보였지만 선 씨의 눈치를 봤습니다. 너희도 내년부터 올 것 없다. 재산 얘기는 다 없던 걸로 할 테니까 오기 싫으면 오지 말어. 여행을 가든 알아서 해라. 선 씨가 낮게 중얼거리자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 나도 이제 나이 먹고 힘들어서 밥상 차리고 치우고 다 지겹다. 큰아들 부부와 선 씨는 잠시 식탁에 앉아 있다가 술상을 치워버렸습니다. 한참 뒤 작은 방을 들여다보니 작은 며느리도 잠들어 있었고 아들도 손자 옆에서 웅크려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술이 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두 잠자리에 들고 새벽 내 뒤척이던 선 씨가 몸을 일으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 작은 불만 켜둔 채로 거실도 전부 어두컴컴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큰 며느리가 나와 봤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그러더니 그 앞에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동서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취해서 한 소리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저 부러워해요. 와도 일 하나 안 시키고 늘 맛있는 음식 하시고 기다리시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큰 며느리도 속으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선 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렇게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은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머리가 산발된 작은 며느리가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내 두 손으로 물병을 들어 주둥이를 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선 씨와 큰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뚜껑을 닫고 물병을 넣어놓고 냉장고 문을 탁 닫는 모습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둘을 발견한 작은 며느리가 말을 했습니다. 안 주무셨어요. 부스스하게 묻는데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 씨가 놀란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작은 며느리의 팔에는 깁스도 없었고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나치게 멀쩡해 보이는 모습에 팔을 빤히 쳐다보자 작은 며느리가 그제서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팔이. 그때 큰 며느리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깁스를 꺼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안으로 팔을 쏙 넣어봤는데 쑥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보통은 팔에 딱 맞춰서 고정시킨 뒤에 작은 톱으로 갈라서 빼는 게 깁스일 텐데 누구나 꼈다 뺐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보였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야? 그때 큰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짜? 지나치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짜를 끼고 왔다가 취해서 잠결에 빼버린 듯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 씨가 그동안 무슨 일을 시켰다고 이렇게까지 한 줄 몰랐습니다. 막말로 일이나 실컷 시켜보고 이랬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았겠죠.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오기 싫었으면 오지 말어라. 제발, 나도 그게 편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오기 싫긴요. 너 아까 취해서 했던 말도 다 까먹었구나. 그러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 며느리. 무슨 이런 며느리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시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술 취해서 시어머니에게 대들고 가짜 깁스까지 하는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을까 싶었습니다. 선 씨의 표정이 어찌나 서리빨이 날리던지 변명을 하려던 작은 며느리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선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작은 아들네를 쫓아냈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둘이 똑같았습니다. 둘 다 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차려줄 정신도 없어 큰아들네도 보냈습니다. 그게 명절 당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 씨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주들이고 눈치 보며 밥 차리고 수발 드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두 아들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재산은 내가 다 쓰다 죽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는 부모 챙기는 자식에게 더 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다 똑같은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다 같이 모이는 것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싹싹 빌었고 큰 며느리는 서운하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에게는 때가 되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 선 씨는 처음으로 홀로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보니 왜 여태 그렇게 명절마다 고생을 자처했나 후회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늘 힘들었습니다. 자식 만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번뇌만 쌓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으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자식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야 놓은 것이 후회라면 후회겠지만 앞으로는 자식에게 목매며 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게 꼭 선 씨 자신만을 위한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시집살이도 안 하고 며느리살이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모두가 평화롭고 편안하니 말이죠. 너 이게 무슨 경우야? 아, 그게 같이 주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엄마 보고 호텔에서 자라고 한 거야? 그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했죠. 아까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너 지금 내가 네 엄마 어디에서 자려고 했는지 모를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냐? 도대체 여관이 말이 돼? 호텔이라고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여관?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하룻밤 잠깐 주무실 거니까 호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 옆에 모텔에서 재웠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쫓아오진 않아. 돈 몇 푼 아끼려고 비 오는데 네 엄마 혼자 거기도. 너는 처가 식구들이랑 편히 집에 있고 내가 너 이러라고 이 집 준 줄 알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임자현 씨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아들 정영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영수가 결혼한 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늦게 낳은 외동아들 키운다고 임씨나 남편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들이 장가가면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착각이었죠.
아들이 결혼할 때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사주었습니다. 아무리 요즘의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아들 기죽이지 않으려면 집 한 채는 함께 보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모아왔었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 집을 홀랑 날려먹었습니다. 니놈이 제정신이야. 여보, 진정 좀 해요. 진정을 어떻게 해?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주식으로 날려먹어버려. 전부는 아니고요. 이놈이 그거 말이라고 해. 주식을 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썼다는 아들. 이자가 감당이 안 되자 그 집을 팔고 월세를 살아야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뒷목을 잡았고 임씨도 혼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보증금을 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하다며 임씨에게 손 벌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게요. 며느리도 이혼 안에 만회한다며 흐느끼는 아들이 딱해 보였습니다. 아들 잘못이긴 했지만 내 자식이니 어찌 안쓰럽지 않을까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도와달라는데 임씨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보증금을 조금 보태주었죠. 그 뒤에 아들은 월세집으로 옮겼고 실제로도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혼한다는 소리도 들어간 것을 보니 아들 부부 사이도 회복이 된 것 같았고 말이죠. 엄마, 시골 내려가려고 그러세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임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반년 전부터 남편과 귀농을 하려고 상의 중이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이 연락을 한 것이었죠. 어떻게 알았어? 그저께 아버지 생신에 전화드렸더니 그러시던데요. 그냥 네 아버지랑 의논 중이야. 고향 내려가고 싶으시다 그래서 봐둔 집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좀 여쭤보려고 했죠. 뭘? 임씨의 질문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려가시면 서울 집은 어떻게 하시게요? 팔아버려야겠지. 그래야 그 돈으로 시골에 집도 사고 생활도 하고 그러지. 아, 팔아버리신다고요? 제 생각엔요. 그 집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했죠. 뭐? 너희가? 네, 언제까지 월세 살 수도 없고요. 엄마도 시골 내려가시면 집도 필요 없으시잖아요. 서울에 있는 집은 필요가 없지만 그 집을 판 돈까지 필요 없을 리는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랑 상의해봐야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임씨의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라고 해. 그렇게 하라고요? 오히려 임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대신에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그 돈으로 시골집을 사자고. 그 대출은 영수 보고 갚으라고 하고 말이야. 집을 아들에게 주는 대신에 1억 5천을 대출받아서 고향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을 사고 여윳돈을 좀 가지고 있자는 남편. 아들에게 전하자 1억 5천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에 궁시렁거리긴 했지만 아들이 얻는 것이 훨씬 많은 거래였습니다. 낡긴 했어도 임씨의 아파트를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수억은 남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들도 동의를 했고 그렇게 임씨와 남편은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임씨가 살던 집에는 아들 부부의 짐이 들어왔죠. 서울에 살 때도 자주 보지 않았지만 임씨가 시골로 이사한 뒤로는 아들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니 추석과 설 이렇게 1년에 2번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1년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애기 좀 보고 싶은데. 만삭 때도 명절에 내려오지 않은 아들 부부. 아기를 낳았으니 서울에 올라갈까 싶어 아들에게 말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지금 미정이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장모님이 오셔서 애도 봐주시고 계세요. 며느리가 아파서 쉬고 있다는데 애기 보자고 시부모가 올라간다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겠죠.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대신 휴대폰 화면으로 실컷 봐야 했습니다. 아, 그만 봐. 화면 닳겠어. 이것 봐요. 눈이 우리 영수랑 똑같이 생겼네. 매일같이 사진만 들여다보는 임씨를 보며 남편이 혀를 찼습니다. 말은 퉁명스럽게 했지만 사실 임씨보다도 손자를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다소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도 30대에 자식을 낳았으니 애틋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에 손주가 대학을 간 친구도 덜어 있으니 임씨는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러다 어느 날 임씨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올라오세요. 아직 애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임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사돈은 집에 돌아갔느냐고 물었더니 한참 전에 돌아갔다는 아들. 그러면 왜 진작 말해주지 않은 것인지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초대를 받았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었고 한참 동안 보지 않은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했기 때문에 임씨와 남편은 주말에 바로 서울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오셔서 일요일 날 내려가시면 되겠네요. 이틀씩이나 있으라고? 멀리서 오시는데 그게 낫지 않아요? 저 이번 주 금요일에 외근 나갔다가 일찍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지후 엄마가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 임씨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도 자주 오시는데요. 뭘?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임씨도 마음에 짐이 조금 덜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은 기분이 붕 떠 있었습니다. 김치라도 조금 싸갈까 봐.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려고 그래? 많이는 못 들고 가죠. 그래도 애들 김치 사 먹고 있다고 한번 보내달라고 그랬었거든요. 잘 됐네. 아이고, 그냥 택배로 보내. 어차피 올라가는데 이거 한 통 들고 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남편이 임씨를 보고는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있다가 내려올까 봐요. 왜? 이틀 있다가 가라고 했다며. 그래도 주말에는 영수도 쉬어야 되고. 지후 엄마도 시부모 오는 게 맘 편하겠어요? 먼저 이틀 있다가 가라고 했는데 어때? 또 언제 갈지도 모르고 말이야. 그 정도도 왕래 안 하면 부모 자식이야. 남편은 아들의 눈치를 보는 많이 보는 임씨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고민을 해. 부모가 자식 눈치 너무 봐도 대접 못 받아. 남편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주변에서 하도 안 좋은 말들이 들려오니 괜한 걱정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들네 집에 갈 날을 손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기로 한 날 남편이 임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 먼저 올라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왜요? 현철이가 옥돔을 보냈다잖아. 그게 오늘 오후나 내일 도착한다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시동생이 택배로 옥돔을 보냈다는 남편. 다음 주에 보내라고 하지. 아니, 이놈이 말도 안 하고 보냈어. 방금 전화 받았네.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할 것 아니야. 임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다음 주로 미뤄야 하나? 아이, 미루지 말고. 그러면 오늘 당신 먼저 올라가. 나는 내일 택배 받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갈게. 어차피 이틀 동안 있기로 했으니까. 그러자 임씨의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럴래요?
혼자 올라올 수 있어요? 아, 내가 애야. 먼저 가서 손주나 실컷 봐. 그러면 내가 김치통만 들고 갈게요. 그것도 놓고 가.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당신이 이거를 다 어떻게 들고 와요? 당신은 다른 짐들이나 가지고 와요. 뒷날에 남편이 가지고 와야 할 시골 음식들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만류에도 임 씨는 김치를 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이 싫어 시골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아들 보러 올라가는 길은 설렜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아들뿐만이 아니라 손자도 기다리고 있으니 더욱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가까워지자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네. 아들에게는 버스 타고 집까지 간다고 했는데 비가 오자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터미널까지 올 수 있느냐 물어보려고 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임 씨. 아들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곧 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말이죠. 연락이 안 되니 빗속에 스스로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임 씨는 결국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이니 가는 길이야 훤했습니다. 잠시 도로에 지나다니는 택시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미널에서 집까지 거리가 좀 되는지라 택시비가 2만 원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버스 2번만 타면 집 근처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냥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아니, 버스를 타고 간다고? 택시 타고 가. 비도 온다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김치통도 들고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간다고 그래? 내가 영수한테 전화해봐. 아이고, 금방 가요. 비 온다고 집 못 찾아가나? 남편의 걱정을 뒤로하고 임 씨는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까지 들고 버스를 옮겨 타고 하니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임 씨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 여기서부터는 아무래도 아들이 나와줘야 할 듯 했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 씨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영수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아, 일이 좀 있어서요. 지금 어디세요? 버스에서 내리셨어요? 어쩐지 아들은 초조해 보이는 기색이었습니다. 버스에서는 진작에 내렸지.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 앞에 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영수 네가 우산 좀 들고 나와줘야 할 것 같아. 네. 벌써요? 화들짝 놀라는 아들. 의아해서 시간을 확인해 보았지만 오늘 아침 아들에게 말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굳은 날씨에 시내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죠. 벌써라니. 비가 와서 한참 걸렸어. 아, 집 앞까지 오셨다고요. 난감해 보이는 아들의 말에 임 씨가 되물었습니다. 왜? 너 아직 회사 안 끝났어? 오늘 일찍 퇴근한다며? 안 네. 퇴근은 했는데요. 문제가 조금 있어서요. 무슨 문제? 임 씨가 깜짝 놀라 대꾸했습니다. 아, 장모님이 오셔가지고요. 임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오늘 오시기로 한 거야? 그러면 엄마한테 다음 주에 오라고 하지 차라리. 그게 아니라 연락 없이 갑자기 오셔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임 씨도 난감했습니다. 발치에 비 맞은 김치통이 놓여 있었고 임 씨도 옷이 젖어서 조금 춥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조금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우선 우산 가지고 좀 나올래? 아, 일단 지금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조금 기다리자 멀리서 아들이 큰 우산을 쓰고 정류장으로 나왔습니다. 임 씨는 반갑게 아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왔니? 비가 어쩜 이렇게 많이 와? 아까 출발할 때는 안 왔거든. 아, 거기는 비 안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네 아빠는 택배 받을 게 있어서 내일 온대. 그러자 아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왜? 아버지 오면 안 돼?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지냈어? 떨어져서 사니까 아들 얼굴 보기 참 힘들다. 그러게요. 얼른 들어가자. 좀 춥다. 임 씨가 김치통을 들어 올리자 아들이 그걸 건네받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 장모님만 오신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랑 처제도 왔거든요. 아들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걸으려던 임 씨가 우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모님이 오셨다더니 처갓집 식구들이 다 몰려온 듯 했습니다. 아까 갑자기 오셔서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전화도 못 받았어요. 임 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 있는데 아들이 임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주무시고 가신다니까. 엄마는 오늘 하룻밤은 호텔에서 주무시는 거 어때요? 호텔? 임 씨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지금 집이 엄청 북적거려서 엄마까지 가시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았지만 선약을 했던 건 자신인데 임 씨 보고 바깥에서 자라고 하는 아들에게 조금 섭섭했습니다. 딱 하루만 주무시면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갈게요. 서운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죽어도 너희 집으로 가겠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보이는 아들 얼굴을 보니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죠. 그럼 호텔에서 하룻밤 자면 되는 거야? 임 씨의 말에 아들이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비용은 제가 낼게요. 그래, 알았다.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틀 동안 있겠다고 했으니 하루 정도는 호텔에서 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편하게 호텔에 여행 왔다 생각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죠. 그럼 지금 모셔다 드릴게요. 지금? 차 가지고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 근처에도 있어요. 가까운 데가 좋죠. 그러더니 아들이 임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임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임 씨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지만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호텔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네 아빠 전화 왔다. 막 출발하려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 만났어? 지금 만났는데 사정이 있어서 하루는 호텔에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정 설명을 했는데 남편이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미 온 사람들 쫓아낼 수도 없고 눈치밥 먹으면서 끼어서 자느니 호텔에서 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당신 혼자 올라가서 출세했네. 호텔에서도 자보고. 그러면서 농담을 하는 남편의 말에 임 씨의 마음도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아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차박차박 빗물을 밟고 걷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걷자 아파트 뒤쪽 골목이 나왔습니다. 그곳에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두 채가 있었는데 한 곳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모텔이었고 하나는 오래된 여관이었습니다. 임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호텔이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보니
뉴욕 호텔이라고 번쩍이는 간판이 있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임 씨는 속으로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하룻밤 출세하나 싶었는데 이런 곳인가 싶었죠. 그래도 바깥에 걸려 있는 사진을 보니 내부는 제법 깔끔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췄던 아들의 발걸음이 주춤주춤 그 옆에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신라장. 빛바랜 빨간 간판이 걸려 있는 허름한 2층 건물이었습니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지만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어차피 이제 저녁이니까 잠만 주무실 거죠. 그러면 굳이 비싼 곳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 임 씨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여관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간판 밑에는 작은 글씨로 하룻밤에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모텔을 보니 6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건물 상태를 보면 충분히 차이가 날 만했습니다. 신라장은 내부를 보지 않아도 어떨지 상상이 갔습니다. 여기서 자라고? 어차피 몇 시간만 있다가 나오실 건데요. 요즘엔 이런 데도 다 침대 있고 깔끔해요. 가보지도 않았을 아들이 하는 말에 신뢰가 갈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조금 불편해도 하루만 주무세요. 임 씨가 선뜻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좀 그러시면 여기 옆 건물로 갈까요? 어쩐지 남편이 같이 안 왔다는 말에 아들이 안심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당장에 내려가자고 호통을 쳤겠죠. 임 씨도 4만 원 아끼자고 여관에서 자라는 아들에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임 씨도 비 오는 날 택시비 아끼자고 버스를 갈아타고 왔으니 이해하자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혼자 잠만 잠깐 잘 텐데 굳이 4만 원을 더 쓸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알았어. 여기서 잘게. 그러자 아들이 임 씨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의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그러고는 임 씨만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계산하다 깜빡했는지 김치통은 임 씨의 발치 아래 있었습니다. 임 씨는 그 김치통을 다시 손에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임 씨는 낡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임 씨의 예상처럼 침대도 없는 2층 객실이었습니다. 겨우 한 사람 누울 정도의 공간이 있었고 깔려있는 이불은 캐캐 묵은 냄새가 날 듯했습니다. 얼른 앉지 못하고 잠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이라면 급하게 하루 묵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자려고 했을까? 자신의 아이를 이곳에서 재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옛날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4만 원도 못 낼 만큼 형편이 어려웠을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층의 좁은 창밖으로 추적추적 비 내리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비도 와서 더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내 돈 주고 옆 건물에서 잘까 생각했지만 내일 아침 일찍 아들이 온다는데 다른 곳에서 묵었다는 걸 알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하룻밤인데 누워서 쉬기나 하자. 자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고 저녁도 못 먹었지만 임 씨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하기도 했고 어딜 가서 뭘 먹을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호텔 도착했어? 아, 도착했어요. 어때? 좋아? 남편의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네요.
어차피 내일 남편이 올 때쯤엔 아들네 집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도 자신과 같은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을 듯 했습니다. 택배 아까 도착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래요? 내일 온다더니 벌써 왔나 보네요. 잘했네. 그래서 내일 갈 것 없이 지금 가려고 터미널에 가고 있어. 뭐라고요? 임 씨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 혼자 밖에서 자게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 혼자만 호강하게 둘 순 없지. 농담을 하며 웃는 남편에게 임 씨는 웃음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일 오지 그래요? 임 씨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호텔에서 두 명이서 묵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임 씨가 우물쭈물하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데? 영수랑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가라앉은 임 씨의 목소리에 남편도 덩달아 심각해졌습니다. 수상했는지 남편이 캐물었습니다. 하도 추궁을 해대니 임 씨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오게 된다면 다 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뭐? 여관? 임 씨의 설명에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휴대폰이 터질 듯이 소리치는 남편 때문에 잠시 귀에서 휴대폰을 떼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이 바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봤자 버스 타고 이곳까지 또 오려면 한참 걸릴 것이었습니다. 임 씨는 누웠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저녁 9시가 넘어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건물 밖을 나섰습니다. 어느새 비는 거의 그쳐서 빗방울만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놈 새끼를 그냥! 임 씨를 보고는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리고는 임 씨의 손에 들려있는 김치통을 뺏어서 바닥에다 집어던지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이건 뭐 한다고 들고 다녀? 당장이라도 쫓아갈 것 같아서 임 씨가 붙잡았습니다. 가서 뭐 하게요? 지금 처갓집 식구들 다 와 있다는데. 지금 그게 대수야. 그래도 애 체면이 있지. 뭐 체면? 지금 그 자식 체면이 중요해. 당신은 호텔에서 잔다더니 이런 데서 자려고 했던 거야. 지질이 궁상도 정도껏 해야지. 아들놈이 여기서 자라고 했어도 최소한 이 옆에서 잔다고는 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 정도도 말 못해. 그게 아니면 당신은 뭐 돈이 없어? 왜 여기까지 와서 이딴 여관에서 자? 아, 여관도 다 사람들 묵는 곳이에요. 임 씨도 서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의 기세가 워낙 사나워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가 이런 데저 받자고 그놈한테 집 주고 시골 내려갔어? 이 자식이 감히 엄마를 이렇게 취급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임 씨도 아무렇지 않은 척은 했지만 대신 화를 내는 남편이 내심 고마웠습니다. 왜 자식이 뭐라고 여관에서 자라고 해도 한마디 못했는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남편은 그 길로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늦은 시간이고 뭐고 배려할 필요도 없다며 말이죠. 초인종을 사납게 누르니 문을 열고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당황스러워하는 며느리 뒤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수 너 이놈의 자식. 이리 당장 못 나와?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남편의 목소리에 사돈네 식구들이 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이어 안사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 저희 때문에 못 들어오셔서 그러시나. 아, 당연한 말을 하세요.
말도 안 하고 찾아왔으면 잠은 그쪽에서 나가서 자야 할 것 아닙니까? 멀리서 혼자 올라온 사람을 밖에서 재우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자 모두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경우야? 아, 그게 같이 주무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네 엄마를 호텔에서 자라고 한 거야. 그게 서로 편하지 않을까 했죠. 아까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우물쭈물 변명하는 아들을 남편은 한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내가 네 엄마 어디에서 자려고 했는지 모를 줄 알고 그딴 소리를 하냐? 도대체 여관이 말이 돼? 호텔이라고 해도 이해할까 말까인데 여관? 그게 아니라요. 어차피 하룻밤 잠깐 주무실 거니까. 호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차라리 그 옆에 모텔에서 재웠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쫓아오진 않아. 돈 몇 푼 아끼려고 비 오는데 네 엄마 혼자 거기도.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이 집 너 주고 내려간 줄 알아? 내가 너 그렇게 가르치든. 어머, 좀 진정하세요. 이러니까 저희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네,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 망신 주려고 처갓집 식구들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망신 가지고는 부족해. 사돈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실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세요.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 집이라지만 말없이 이렇게 와서 영수 엄마 발도 못 들이게 합니까? 아니, 내 딸 집에 맘대로 오지도 못하나요? 그리고 저희는 안사돈 밖에서 재우라고 한 적 없어요. 영수가 왜 그랬겠습니까? 처가 식구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영수 엄마 온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집을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까? 2만 원짜리 여관에서 자는 건 알고도 이 집에서 발 뻗고 자려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모두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치를 보니 근처에 좋은 호텔이 없다는 것도 다 아는 듯 했죠.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었습니다. 영수 너 엄마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오늘 안 올라와 봤으면 네 엄마는 나한테 입도 뻥끗 안 했을 거다. 네 생각한다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아. 아, 아버지, 제발 그만하시고 일단 내일 이야기해요. 아들은 이 상황이 참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장인, 장모, 처제까지 있는 곳에서 욕을 먹는 것은 싫었겠죠. 그렇게 쪽팔린 거 아는 놈이 네 엄마 그런 곳에 재우는 건 쪽팔린 줄은 모르는구나. 나는 오늘부로 너 같은 아들 안 뒀다고 생각할 거다. 너도 이제 우리를 부모라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아니, 진작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하다만. 아버지, 고작 하룻밤 좀 싼 곳에 묵었다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거예요? 누울 곳만 있으면 어디든 잠은 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들은 반성은커녕 자신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런 아들을 향해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래? 눕기만 하면 다 똑같은 집인데 너는 왜 이 집에서 살고 있냐? 너 가진 돈으로 형편에 맞게 월세방에서 살아. 아무리 허름한 곳에서 지내든 이제 신경도 안 쓸 테니까 당장 방 빼. 아니, 사돈어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딸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 그러세요? 그 손주 얼굴은 저희가 아직 한 번도 못 봐서요. 근데 앞으로도 안 보고 살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돌아갑니다. 한 달 안에 짐 안 빼면 예고 없이 집 팔아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는 임씨를 데리고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아들은 처가 식구들을 달래는지 어쨌는지 쫓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임씨와 남편은 택시를 20분간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큰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임씨가 상상했던 호텔다운 호텔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자고 내일 내려가자고.
알았어요. 다 내가 바보 같아서 괜히 당신 심란하게 했네요. 아, 영수 그놈이 잘못한 거잖아. 당신은 옛날부터 영수 위해서라면 뭐든 했던 사람이고. 남편의 말이 맞았지만 임 씨도 오늘 일이 있으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쩐지 그 집에서 나오는 아들과 사돈네가 한 식구 같았고 남편과 자신은 다른 식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서는 임 씨 부부를 쫓아오지 않는 것만 봐서도 아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뻔했습니다. 그래서 임 씨도 남편의 말대로 아들에게 더 이상 목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 봐. 얼마나 좋아. 당신 덕분에 우리 둘 다 출세했네. 남편은 호텔 객실에 들어서 임 씨를 보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임 씨도 그제서야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은 팔아버릴 테니까 당신도 말리지 말어. 안 말려요. 그렇게 임 씨는 정말로 한 달 뒤에 아들 부부를 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여태껏 자신이 대출금 갚은 것이라도 내놓으라며 성화였지만 이전에 월세 보증금을 보태줬던 것을 생각하면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받은 것까지 토해내라고 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임 씨는 남편과 그 돈으로 남은 여생 시골에서 편하게 보내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호텔도 다니고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말이죠. 자식에게 퍼붓지 않아도 된다면 가진 돈 다 쓰며 평생 고생 없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나이 드니 자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이 유일한 나의 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연락을 해왔지만 임 씨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니 언젠가는 다시 열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게 지금은 아니겠죠. 그리고 훗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신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 자식 간에 상처받을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러게 숙소에서 밥 해 먹자고 했잖아요. 맛도 없는 거를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돈 아깝게. 완전 바가지 썼네. 잘만 드시던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계산은 제가 했는데 왜 사돈이 돈 아깝다 어떻다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내 돈이 아니라도 아까울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밥 좀 몇 끼 샀다고 유세하세요? 유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어쩜 밥 한 끼를 안 사세요? 밥이요? 아니, 사부인이 이번 여행 경비 다 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럼 밥값도 포함 아니에요? 제가 왜 밥을 사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남경숙 씨와 그녀의 아들 김민호 그리고 사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 씨는 끓는 속을 식히려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상견례 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아니, 알아보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쎄한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도 남 씨가 그렇게 느꼈다고 이미 진행 중이던 결혼이 엎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 애써 외면했죠. 그리고 사실 아들 결혼식이 끝나면 자주 볼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해서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 씨가 사돈의 첫인상을 정확히 받고 원래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질 않았습니다. 유선이 어머니가 상견례를 호텔에서 하셨으면 하세요. 호텔? 한정식당 같은 곳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호텔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죠. 그리고 남자 쪽에서 비용을 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들 그렇게 하나? 유선이 어머니 말씀으론 그렇다고 하던데요. 아, 그러니. 그렇게 하자시면 해야지. 뭐. 돈은 너희가 내라 하고 장소까지 호텔로 지정해주니 사실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열어 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번 하는 행사. 얼굴 붉히며 하지 말자 하고 아들에게 그러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나게 된 상견례 자리도 썩 좋은 추억을 남기진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 유선이가 좀 참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면 요즘 1등 신부감이잖아요. 너도 나도 중신서 주겠다고 난리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인지 난감했습니다. 엄마, 예비 며느리가 그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고요. 능력 없는 사위였으면 제가 쳐다도 안 봤죠. 그만큼 우리 딸이 참 괜찮다 하는 뜻으로 하는 소리죠. 안네. 참 예쁜 따님 두셨어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지금은 이래 봬도 처녀 때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요. 그러면서 호호 웃는데 남씨는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예비 사돈을 제외한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온통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집을 누가 하나, 예물 예단은 어찌하고, 결혼식장 비용은 어떻게 하고, 전부 아들 며느리가 알아서 의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딸이 말려도 소용없어 보였고 하고 싶은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에 남씨는 사돈과는 가까이 지내긴 힘들겠구나 하고 느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이런 사돈에게서 어떻게 이런 딸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참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번 못 보았지만 아주 선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에 민망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에 남씨가 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어차피 결혼은 아들 며느리가 하는 것이니 예비 며느리를 보며 참자 싶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 결혼시키고 이후에 2차례의 명절을 지내는 동안에도 남씨는 사돈과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때의 사돈은 남씨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민호야, 이번 추석에는 너희끼리 여행이라도 가? 여행이요? 그래. 아니면 처갓집에만 들렸다가 너희끼리 시간 보내던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추석을 2달 정도 앞둔 어느 날 남씨가 아들과 통화 중에 말했습니다. 남편과 지난밤에 대화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가끔 보잖아. 그리고 우린 차례도 안 지내는데 굳이 여기 왔다가 처갓집 갔다가 그러는 거 힘들어. 그래서 올해부터는 엄마 아빠도 여행이나 다닐까 하고. 아, 그래요? 아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며느리와 상의를 해보았다며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유선이랑 얘기해봤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같이? 네. 그래도 명절인데 따로 여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남씨도 아들네와 있기 싫어 한 소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반갑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사돈이랑도 여행을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너희가 시간 쪼개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 아,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이렇게 가고요. 설에는 장모님 모시고 가고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 안사돈도 그렇게 하시겠대? 네. 좋아하셨대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남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 부부 이렇게 넷이서 추석에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행 경비는 엄마 아빠가 낼게. 전부 다요? 그래. 작년에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에 너희가 울릉도 여행 보내줬잖아. 이번에는 우리가 낼게. 아들 부부와 여행 가면서 반반 부담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번에도 자식들에게 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씨의 말에 아들도 기분이 좋은 듯 보여 남씨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들에게서 또다시 연락을 받게 된 남씨는 좋았던 기분이 곤두박질 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사돈이? 남씨가 경악을 하며 대꾸하자 아들이 난감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전화하셔서 같이 가고 싶으시다고요. 제주도 여행에 따라오고 싶다는 사돈. 듣자마자 든 생각은 왜 굳이 였습니다. 왜 굳이 즐거운 여행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직 며느리도 몇 번 못 봐서 어색할 때가 있는데 거기에 사돈까지 온다면 마음 편히 쉬다 오지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신 거면 차라리 추석에 사돈이랑 여행 가고 우리랑은 설에 가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여행 가면 명절에 집에 혼자 계시게 된다고요. 그 말에 남씨가 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긴 했습니다. 남씨야 남편과 함께 여행 가면 된다지만 안사돈은 혼자였으니 말이죠. 그리고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으신 눈치셨어요. 아들의 말에 남씨는 하려고 했던 말을 다시 삼켰습니다. 차라리 명절에 아예 오지 말고 따로 여행 가자고 하려다가 말이죠. 그래도 영 불편할 것 같아서 망설이자 며느리가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저 유선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민호 씨한테 전화하신 모양이에요. 아이고 아니다. 어머니 입장에선 서운하실 수 있지? 며느리가 하도 미안해하자 남씨가 도리어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그래,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가면 좋지. 번갈아 가면서 다닐 거 뭐 있겠니? 괜찮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괜찮지? 그럼 저희 어머니 여행 경비는 제가 낼게요. 원래는 남씨가 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여행이었으니 며느리의 불편한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아이고 아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말어. 남씨가 그러고 싶어도 힘들었습니다. 여행 경비가 비행기 값만 드는 게 아니라 숙소 비용이며 가서 먹는 비용도 있는데 그걸 한 사람 것만 따로 받기도 힘든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들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아 남씨가 내겠다고 했죠. 결국 여행 인원은 넷에서 5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남씨 일행은 3박 4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호텔 방 2개 정도 예약하면 되지 않을까? 나랑 아빠랑 너랑 자고 유선이랑 사돈이랑 자면 되려나? 아니면 3개를 예약해야 하나? 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남씨의 말에 아들이 또다시 머뭇거렸습니다. 장모님이 숙소는 바닷가 보이는 독채 펜션이 좋다고 하셨어요. 펜션?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방이 따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다 같이 한 건물에 있으면 좀 불편할까 봐. 그래서 방 2-3개 있는 펜션에서 묵자고 하세요. 그런데 펜션에서 묵으려는 이유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호텔은 밥을 못 해 먹어서 싫다고 하시네요. 3박 4일이면 고기도 구워 먹고 밥도 해 먹어야 하신다고요.
아침은 조식을 먹으면 되고 어차피 여행 가면 거의 사 먹는데 웬 밥을 해 먹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밤에 바닷가 보면서 고기 구워 드시고 싶으시대요.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러자.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희망사항이 있는데 이쪽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5명은 명절 연휴에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 사돈이 원했던 바닷가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거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저기 바다 보이네. 사돈이 가장 신이 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웃었죠. 점심때쯤 도착했더니 모두들 출출해했습니다. 점심으로 갈치구이 먹으러 갈까요? 남편의 말에 모두들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갈치구이를 식당에 가서 사 먹게요. 남 씨는 사돈의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달리 방법이 있나 싶었죠. 수산시장에서 갈치 사다가 여기서 해 먹으면 되죠. 여기 조리도구가 다 있는데 왜 돈 아깝게 식당에서 사 먹어요? 그게 다 갈치를 싸게 사다가 굽기만 해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식당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재료를 싸게 사다가 조리해서 파는 게 식당이 하는 일이었고, 그러면 원재료보다는 비싼 것이 당연했습니다. 번거롭게 뭘 그래. 식당에서 사 먹자. 며느리가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요, 사부인. 식당에 가서 먹어야 구이도 먹고 조림도 먹고 다양하게 먹어보죠. 아이고, 돈 아까운 짓을 왜 해요? 남 씨의 남편이 말해도 무조건 수산시장으로 가자는 사돈. 남 씨는 황당한 속내를 감췄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생선 굽고 요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력한 주장에 다들 수산시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줌마, 그 옆에 있는 게 더 낫네요. 사돈의 손가락질에 갈치를 짚던 주인이 손을 물렸습니다. 아니. 그 왼쪽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게 더 통통하네. 갈치 몇 마리 고르는데 어찌나 잔소리가 많던지 옆에 서 있던 남 씨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계산할게요. 남 씨가 계산하려고 하자 며느리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갑자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유선아, 너 이리 와봐라. 며느리가 지갑을 들고 머뭇거리자 남 씨가 지갑 든 손을 가방으로 도로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사기로 했잖아. 어머니가 부르시네. 얼른 가봐. 하도 돈 타령을 해서 갈치는 사돈이 사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갈치를 사들고 시장을 나오는 남 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이 돈이면 식당에서 사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먹으려면 햇반이나 음료수도 사야 하기 때문에 마트에도 들렀습니다. 그렇게 장까지 봐서 도착하자 어느새 시간은 점심때를 지나쳤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워야 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김서방이 구워. 이런데 나와서는 남자들이 일해야 되는 거 알지? 황당한 소리를 하며 테이블에 앉아 맥주 캔을 따는 사돈. 남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째 앞으로의 여행이 평탄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참 찝찝한 첫 끼였습니다. 굽는 사람도 힘들고 치우는 사람도 힘들고 또 숯불 비용까지 내가면서 다른 반찬도 거의 없이 갈치를 먹는 건 남 씨가 상상했던 여행과는 그림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맥주만 홀짝거리는 사돈은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늦은 점심을 먹고 남씨 일행은 다시 숙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선 관광지를 돌아다니는데 저녁에 마시려고 샀던 맥주를 혼자서 2캔을 마신 사돈은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이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런지 피곤하네. 너희는 어떻게 첫날부터 이렇게 걸어 다니는 일정을 짜니? 다리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첫날인데도 질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물놀이 할 사람은 없지만 한가하게 해변가를 돌아다니니 기분은 무척 좋았습니다. 저녁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지만 얇은 외투 하나 걸치니 딱 좋았습니다. 해도 지고 추운데 이만 들어가죠. 종일 툴툴거리던 사돈이 춥다며 숙소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 횟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씨와 남편은 좋은 생각이라며 좋아했지만 역시나 한 사람만큼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당연히 밤에는 숙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죠. 아, 점심에 갈치 구워 먹었는데 또 불 피우게요? 에이, 그건 생선이고요. 제주도 왔으면 흑돼지를 구워 먹어야죠. 그래도 여기 바로 앞에 횟집 있으니까 오늘은 회 먹는 게 어때요? 그래, 엄마. 고기는 내일 먹고. 아이고, 그럴 거면 뭐하러 펜션을 예약해요. 다 밤에 고기 구워 먹고 놀려고 하는 건데. 낭만을 모르네, 다들. 날씨도 좋은데 고기 사서 들어가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춥다던 사람이 이제는 날씨가 좋으니 고기를 구워 먹어야 한다며 우겼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흑돼지 구워 먹고 회는 내일 먹읍시다. 남편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로 투닥거리기 싫은 눈치였습니다. 남씨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남씨도 흑돼지는 먹고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매 끼마다 숙소에서 차려 먹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도 피워야 하고 상추도 씻어야 하고 밥상도 차려야 하고 낮에 했던 걸 또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했습니다. 왜 제주도까지 여행 와서 요리를 해야 하나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렇다고 사돈이 그놈의 밥을 직접 차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밖에선 남자가 해야 된다며 저녁에도 남씨의 아들과 남편을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하는 자잘한 일은 잠시 하는 척 하더니 바깥 테이블에 나가 또다시 맥주캔을 땄습니다. 김서방, 불을 그렇게 세게 피우면 고기가 타지. 그렇게 대충 하면 안 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잔소리하는 그 모습이 어쩐지 꼴보기 싫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씻을게요. 남씨가 상추를 씻고 있는데 며느리가 남씨의 손에서 상추를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소리로 남씨에게만 들리게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고집이 좀 세시죠? 아이고, 아니야. 며느리가 몹시나 민망해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도 앉아 계세요. 아니야, 얼른 같이 준비해서 가져가자. 후딱 밥 먹고 치우는 게 속 편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까지 사돈을 닮았다면 남씨는 아마 당장 짐이라도 쌀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보며 괴로워하는 며느리가 짜네. 남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었습니다. 그렇게 바깥에 상을 차리고 아들이 구워내는 고기를 먹는데 정작 굽고 있는 아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민호 씨, 이거. 며느리가 그런 아들의 입에 상추 쌈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야야, 그건 너희들끼리 있을 때나 해.
어른들 앞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니? 받아먹은 아들은 민망해했고 며느리도 기분이 상해 보였습니다. 정작 남 씨와 남편은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보기 좋은데 왜 그러세요? 보기 좋긴요.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그러면서 주먹보다 큰 쌈을 입으로 우겨 넣는데 남 씨의 머릿속에 두 글자만 떠올랐습니다. 진상. 아마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을지도 모르죠. 1시간쯤 있으니 사돈은 거의 테이블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배부르고 취하네. 맥주를 도대체 몇 캔을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른 사람들은 한두 캔 마셔서 기분 좋은 상태였는데 한 사람만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저 먼저 자러 갈게요. 그러더니 같이 치우지도 않고 숙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었습니다. 남 씨와 남편, 아들과 며느리, 먹은 것을 치우며 서로 말은 없었지만 아마 머릿속 생각은 비슷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째 날이 지나갔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모두들 일어났는데 사돈만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근처 산책까지 하고 왔다는데 오전 10시가 다 되도록 사돈은 꿈나라였죠. 엄마, 얼른 일어나 봐. 며느리가 깨우자 그제서야 부스스 일어나는 사돈. 안 보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남편이랑 숙소를 나와버렸습니다. 걸어서 바다라도 갔다 오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길일 듯 했죠. 아침은 간단히 빵을 사 먹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 아침을 따로 챙겨 먹기도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다니는데 숙취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는 몰라도 사돈이 또다시 힘들다며 투덜댔습니다. 그러니 구경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죠. 아침도 너무 대충 먹었는데 슬슬 뭐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올레길을 걷는데 반도 못 걸어서 이번에는 출출하다고 난리였습니다. 아, 그러면 뭘 먹을까요? 고기국수 맛집이 근처에 있던데 거기 갈까요? 국수 좋아요. 다들 의견이 국수로 모아지고 있는 때였습니다. 국수에 고기만 넣으면 고기국수인데 무슨 식당까지 가서 그걸 사 먹어? 사돈이 입을 열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맛집 우리가 찾아놨어. 식당 가서 먹어야 맛있지. 우리가 해 먹으면 제주도까지 온 보람이 없잖아. 며느리의 말에 사돈은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그거 다 조미료 맛이야. 남 씨는 사돈의 고집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자꾸 숙소에서 해 먹자고 하시니까 여행이 아니라 꼭 노동하러 온 것 같아요. 저녁 한 끼 정도 바비큐는 좋지만 매 끼마다 뭘 차려 먹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행 와서는 좀 쉬고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꾸 숙소에 돌아가야 하기도 하니까요. 점심에 고기국수 사 먹고 오늘 저녁에는 횟집에서 회 먹고 그러고 숙소에 들어가죠. 아무리 조리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이 아닌 이상 숙소에서 차려 먹는 것은 허술했고 무엇보다 힘은 힘대로 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사돈 말대로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남씨라고 집에서 밥을 안 해 먹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여행까지 와서 요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그동안 말이 없던 남씨가 한마디 하자 사돈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점심과 저녁까지 사 먹으니 세상 편했습니다. 저녁엔 바다 앞 횟집에서 해산물을 먹고 나왔는데 또다시 아들네는 자신들이 계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더럽게 비싸네. 아이고, 술을 많이 먹었나? 어지럽네. 저는 먼저 차에 가 있을게요.
그러더니 사돈은 또다시 혼자 쌩안이 나가버렸습니다. 어쩌면 한 끼라도 사는 신용이라도 안 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무리 여행 경비를 남씨가 내기로 했다지만 사람인 이상 예의상이나마 이번엔 자신이 사겠다고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말이죠. 아니면 잘 먹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좋던 기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돌아와서도 구겨진 미간은 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네와 함께 거실에서 과일에 맥주 한 캔씩 먹고 자자 했는데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코를 골아버리는 사돈 때문에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자자. 네. 남씨는 며느리를 봐서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속은 열불이 났습니다. 여행을 1박만 할 걸 하고 무진장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여행 셋째 날에는 폭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고 남편의 심기도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들이 난감해하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안 일어나시겠대? 아까 일어났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는지 사돈은 이번에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오늘은 폭포도 보러 가고 유람선도 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침 몇 시간을 날려먹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무지 여행을 온 건지 잠을 자러 온 건지 몰랐죠. 그럼 우리끼리라도 나가지. 그렇게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사돈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좀 일찍 일어났으면 다들 밥도 차리고 해야지. 도대체가 삼시세끼를 나가서 사 먹을 생각만 하나. 부글부글 끓는 속을 달래고 남편과 함께 먼저 나왔습니다. 뒤늦게 나온 아들 부부와 사돈이 아침밥을 먹자며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먹는 동안에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음식이 짜다, 싱겁다 하는 통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산할 때가 되니 또다시 먼저 차에 가 있겠다며 나가버리는데 어쩜 저런 밉상이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여행을 계속해야 하나 싶었는데 계산을 마치고 차에 탔을 때 안 그래도 분란 속에 사돈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러게 제가 숙소에서 밥해 먹자고 했잖아요. 저렇게 맛도 없는 거를 쓸데없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어요. 완전 바가지 썼네. 그 소리에 남씨가 참지 못하고 대꾸했습니다. 잘만 드시던데 왜 그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그리고 계산은 제가 했는데 왜 사돈이 돈 아깝다 어떻다 하시는데요? 뭐라고요? 내 돈이 아니라도 아까울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밥 샀다고 유세하세요? 유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어쩜 밥 한 끼를 안 사세요? 밥이요? 아니, 사부인이 이번 여행 경비 다 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밥값도 포함 아니에요? 무슨 무료 패키지 여행 오셨어요? 밥값도 그렇고 마트에 가서도 그렇고 입장료도 그렇고 예의상이라도 내시겠다고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참나? 저는 혼잔데 어떻게 제가 이 많은 사람 거를 다 내라 그러세요? 아니, 계산 방법이 이상하시네요. 저는 그럼 제가 먹은 것만 내나요? 저 하나 추가되는 게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쪼잔하게 그러세요? 아, 그러게 돈 아까우니까 숙소에서 밥해 먹자고 했는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사 먹겠다고 했던 건 사부인이잖아요. 아무래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해 드시고 싶으면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해 드세요. 뭐라고요? 저는 이제 여행 같이 못하겠네요. 남편이랑 저는 다른 숙소에서 머물다가 내일 올라갈게요. 어머니, 유선아,
미안하다. 남 씨는 남편과 함께 숙소에 돌아가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마지막 1박이라도 마음 편히 있고 싶었습니다. 아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몸이라도 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 씨는 남은 하루 동안 둘만 여행을 하고 서울로 올라갈 때도 따로 갔습니다. 아들 부부와 사돈이 어떻게 여행을 마쳤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남 씨는 한동안 이번 여행에 후유증이 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상종하지 말아야겠어. 또 그 이야기야? 그만 잊어. 앞으로 같이 여행 갈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 씨는 사돈과 또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며느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돈이 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찾아오셔서 장모님만 두고 나오기가 그래서요. 아들의 말에 남 씨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져 놓고도 어쩜 이렇게 막무가내로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며 한다는 소리가 남 씨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 여행이 재밌긴 했어요. 남 씨는 속으로 뜨악했습니다. 자신은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걸 재미있다는 표현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설에도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번엔 강릉 같은데 어때요? 진심으로 사돈의 뇌 구조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여행은 각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야박하시네. 여행이란 게 원래 그렇게 지지고 볶고하면서 추억을 쌓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면 또다시 공짜 여행을 가고 싶어서 눈치 없는 척을 하는지 헷갈렸죠. 남 씨는 어떻게 알아듣게 거절을 해야 하나 고심하다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긴 하죠. 그러면 이번엔 해외여행 어때요? 동남아 같은 곳이요. 그러자 사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죠. 그러세요? 저희도 좋아요. 그러면 다음 명절 날짜에 맞춰서 비행기표 예약하시고 연락 주세요. 나라는 상관없으니까. 그러자 사돈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비행기표요? 네. 지난번 여행은 저희가 냈으니까 앞으로는 번갈아 가면서 내야죠. 다음 여행이 너무 기대되네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민호야? 네? 네. 좋죠, 해외여행. 그러자 사돈이 꼭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헤어졌는데 며칠 뒤에 사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다음 명절에 일이 생겨가지고요. 여행은 못 갈 것 같아요. 네? 벌써요? 한참 남았는데요. 아, 네. 그때 일정이 생겨서요. 여행은 사돈끼리 가셔야겠네요. 아, 아쉽네요. 그럼 내년 추석에는 가실 수 있는 거죠? 네? 내년이요? 내년에도 안 되세요? 아, 일정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그러세요. 사돈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는 이제 다시는 여행 가자는 소리를 안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씨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서도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여행 다시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단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래저래 너도 신경 쓰지 말고 지내. 너희끼리 잘 살면 되지.
사실 이런저런 일이 있었지만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옆에서 말리는 며느리 덕분이었습니다. 사돈과도 그렇게 헤어지기는 했지만 살면서 볼 일이 없지는 않겠죠. 그래도 사돈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으니 다음번에는 자신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다 함께하는 여행은 죽어도 못하겠지만 말이죠.